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아주 다른 모양새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고 올바른 방법인지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것일지 모릅니다.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이 틀리다고 단정 짓는 것이야말로 아주 좁은 견해라는 생각됩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 전 세계는 이렇게 다양하고 특이하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본인이 걸어온 인생과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부지런히 이런 곳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앞서는 주말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커뮤니티 간의 균열, Sin-City, Home Swap Holidays, Nail Shop Chemicals, 그리고 여행 가방 사진 찍기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여러 차례 듣고 있고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의 시의회는 위기를 맞고 있죠.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누리 마르티네스 의원의 이제 추가의 라티노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 관계는 균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현재 LA 시정부는 처참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누리 마르티네스, 또 길 세디오, 케빈 델레온 이 등은 노동연합 리더와 LA 시의원 자리를 두고 계획적인 전략을 펼쳐온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LA 시 정치는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늘 의존해 구성되어 온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이 최근에 녹음에 나타난 증오와 인종 혐오 언사로 나타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LA는 거대한 도시이죠. 이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만 100개가 넘는 큰 도시인 이곳에 무엇이든 통과되기 위해서는 8개의 의원 투표수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어떤 시의원이 당선되고 어떻게 투표를 할지를 두고 지난 30여 년 동안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는 하나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30여 년 동안 흑인과 라티노 협력 체제는 많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협력 체제의 기초가 최근 들어 지역사회의 인구 비율이 변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라티노 숫자는 크게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흑인 숫자는 크게 감소하면서 일어난 불균형이죠. 지난 40여 년 동안 LA 라티노 인구가 27%에서 이제는 48%로 증가하면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흑인은 17%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에 말한 마르티네스, 세디오, 델레온, 에레라 이런 의원들은 이런 협력체를 잘 유지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녹취된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라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이렇게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 간의 협력체 형성의 처음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잘 들어보신 톰 브래들리가 LA의 시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인데요. 흑인 노예의 손자인 브래들리는 첫 번째 흑인 시장이었죠. 미국에서 이렇게 LA처럼 큰 도시, 대도시의 흑인 시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LA에서는 흑인이나 라티노, 아시안에게는 이 시 정치에 아무도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라티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이유는 멕시코나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엄청난 숫자가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 라티노 간호사 출신인 실비아 카스티오는 당시 병원 응급실 의사 보조였던 흑인 케빈 베스와 손을 잡고 마약 물결에 대응하면서 자녀들 부모의 커뮤니티 차원의 도움의 손을 뻗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커뮤니티가 공식적으로 손을 잡자고 1990년 코올리션이 출범된 것입니다. 흑인들이 그들의 한 표를 모아서 흑인 시의원을 뽑는 데 앞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티노 리더들은
그때 당시 LA 라티노 비율이 28%까지 되는데도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14지구 아트 슈나이더가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그 지역 인구의 75%가 라티노이면서 결국 리처드 알라토레가 당선되고 13년 동안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LA시 구역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히스패닉들이 많은 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라티노 의원들이 선출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다른 인종시 의원이었던 중국의 마이크 우 의원 기억나죠? 우 의원이 이것을 들고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토레 의원은 이것을 밀고 나가면서 LA시 의회에는 3명의 흑인 의원이 늘 있을 것을 약속해왔고요. 본인은 절대 흑인 지역에는 손을 뻗치지 않을 것을 반복하고 약속했습니다. 흑인 지역은 손을 대지 않으면서 차츰 늘어나는 라티노 인구로 인해서 시의회도 라티노 자리도 하나씩 교묘하게 늘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지역에 당선된 라티노 시의원들이 현재 스캔들에 쌓여 있는 것인데요. 길 세디오, 그리고 이어지는 라티노 의원으로 첫 번째 여성 의원이 글로리아 몰리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새 멤버로 시의회에 조인한 흑인 멤버는 바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리타 월터스가 사우스 LA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티노들은 LA 정치 파워를 늘려가는 노력을 추구했고요.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인구 비율에 여전히 부족한 정치 파워라는 생각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라토레에 이어서 젊은 세대인 알렉스 파디아가 이것을 이어받으면서 3명의 흑인 시의원은 늘 유지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티노와 흑인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서 갱 문제에 대응했고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등 많은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시장이었던 리처드 리얼던 시장은 흑인 버나드 파크스를 LA 경찰 치프로 임명했고 그때 당시 이것을 최고로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리처드 알라토레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 커뮤니티 간의 균열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간의 텐션은 점점 커져가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에 말한 대로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미 지역에서 몰려드는 엄청난 라티노 숫자로 인해서 인구 비율도 크게 변한 것입니다. 흑인들이 주로 하던 직업이 라티노들에게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요. 흑인들이 거주한 데서 마치 눌려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커뮤니티 간의 갱단 폭력과 총격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죠. LA 폭동 이후 이제는 흑인과 라티노 간의 균열이 분명히 생겼다는 생각이 들게 변한 것입니다. 사실 폭동, 1992년 LA 폭동 당시도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숫자 중 라티노가 흑인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라티노들은 LA시 의회에 라티노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57살의 흑인 마샤 콜론 씨는 라티노들과 흑인 커뮤니티는 잘 협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놀랍다고 말합니다.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길 세디오와 케빈 델레오는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지만 이번 일로 LA시 의회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새로운 시장 투표를 불과 며칠 남겨놓고 있는 현재 누가 새로이 시장에 올라도 임기 처음부터 스캔들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전 LA시 의원 출신들은 이름들이 귀에 익숙한데요. 버나드 파크스나 리타 월터스, 알렉스 파디아, 케네트 한, 또 LA 첫 번째 라티노 시장이었던 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모두 이번 일에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는 강력한 협력체를 형성하고 LA시 의회를 조절하던 파워에서 과연 앞으로 이런 균열이 생기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소위 죄의 도시 신시티라는 별명을 가진 곳, 당연히 라스베가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성인들의 놀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곳에서는 웬만한 것은 용서되고 허용된다는 도시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수많은 휘황찬란한 식당들이 늘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뷔페들이 많고 싸구려부터 최고가 물건까지 다 가능한 곳입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 테이블과 슬롯 머신에서 한 번의 꿈을 꿈꾸게 만드는 곳이죠. 라스베가스에서는 웬만해서는 제재나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대로 술을 마셔도 되고요. 사창가도 거의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네바다주도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이 조만간 카지노 안에도 마리화나 라운지 섹션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박 테이블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카지노 종업원들이 한 목소리가 되면서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박 테이블에서 흡연을 금지하자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현재까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파크 MGM은 실제로 흡연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카지노입니다. 반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시저스 팰러스나 윈 그리고 앵콜 같은 곳에서는 최고 규모의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했고요. 따로 어떤 곳은 스모크 프리 섹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네바다 주 법에 의하면 금연법이 다 있는데 카지노는 이상하게 제외 대상입니다. 네바다에서 부르는 이름이 Clean Air Act라는 이 법인데요. 모든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익셉션이 있는데 바로 담배를 파는 토베코 스토어는 물론 예외겠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스트립 클럽이나 또 개인 주택, 그리고 일부 바, 그리고 카지노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 네바다주에서는 거의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지만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앉아서 옆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건 상관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중에서도 카지노 종업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단체 이름이 있는데요. 약자로 CEASE라고 부릅니다. 흡연을 반대하는 카지노 종업원들이라는 의미죠. 카지노 산업계에서 지난 26년을 종사했던 피터 네카렐리라는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불어대는 담배 연기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본인은 간접 흡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뉴저지 아틀란틱 시리의 딜러이면서 이 CEASE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전문가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흡연 금지의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 임시로 모든 실내 흡연을 중단시켰죠. 그러나 상당수의 주정부는 코비드 여파가 요새는 다소 줄어들자 이것을 예전처럼 되돌렸습니다. 이제 CEASE 단체는 라스베가스 챕터까지 형성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MGM 또 Caesars, Wynn 모두 실내에서 연기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요. 이 카지노 운영 측에서는 흡연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한 독립적인 단체의 분석을 봤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금연을 했을 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의 리더인 UNLV 대학의 한 교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 어느 때보다 흡연자 숫자가 가장 낮은 현재인데 실내 금연 면적이 점차 늘어날 것을 점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피하는 종업원들이 금연인 카지노로 옮겨서 직장을 옮길 것이고 카지노를 찾는 커스터머들도 이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흡연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소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악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비드 팬데믹은 이런 생각이 변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마스크 룰이나 코비드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이런 제한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모든 것이 넘쳐 흐르고 보통 집이나 정상 생활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것을 허락해주는 도시로 오늘날 라스베가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저스나 MGM, 윈 리조트 등 모든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은 이런 죄악을 등에 업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와 카지노 전체는 현재 흡연 숫자가 감소해가면서 테이블에서 흡연을 두고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는 흡연자들의 천국이었죠. 심지어 예전에는 카지노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성들이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서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워도 아무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담배를 주문하면 이 도박 테이블에 가져다 주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해가면서 이제는 카지노에 스모크 프리 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요새는 카지노 종업원 전체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커스터머들은 스모크 프리 섹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한다면 비즈니스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틀리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베이스를 둔 C3 게이밍이라는 이 회사가 이번에 연구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연구 결과는 30페이지에 달하는 긴 리포트였습니다. 카지노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면 카지노 수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종업원들이 몰려들게 되고 흡연을 하지 않는 커스터머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란 결론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점점 더 많은 카지노들이 스모크 프리 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흡연 지역을 아주 없애지는 않고 연기가 덜 있게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마지막 결론은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카지노의 경우 흡연을 계속 허용하는 카지노보다 수익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라스베가스 카지노 금연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원과 로라 헤이스팅스 부부는요, 지난 19년 동안 59번의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 부부는 절대 밀리너들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바로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빌리지에 집을 가지고 사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휴가를 자주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홈 스와핑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집을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지난달에 캘리포니아 퍼시픽 그로브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곳의 창문 바깥으로 몬터레이 베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너무 멋있는 곳에서 지난 2주 반을 즐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독일의 베를린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유원 씨는 비영리 단체 펀드레이즈로 일하고 있고요. 부인은 간호사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든버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홈 스와핑을 이용해서 휴가를 자주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홈 스와핑을 시작해서 휴가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어린 2003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뒤돌아보면 홈 스와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휴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홈링크와 홈베이스 홀리데이즈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집 사람들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아름다운 휴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통 집을 바꾸어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바꾸어서 이용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운전자만 더하면 해결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 몇 년간 휴가에서 렌트카 비용을 절약한 액수를 합쳐보면 7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새같이 모든 물가가 하늘로 치솟는 현실에 우리 집을 빌려주는 대신 세계 어딘가 공짜로 묵으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 스와핑으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각자 몇만 달러씩 절약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보통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장소에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또다시 재강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목적지의 여행객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로컬에 사는 사람같이 즐기면서 살다 오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집을 맞바꾸어서 휴가를 다녀오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사이트를 찾아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홈링크를 이용해서 영국 케임브리지의 3베드룸 하우스를 찾았고요.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골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먼저 1년 멤버십을 들어야 하는데요. 약 $113 정도 되는 멤버십이었고 3년을 가입하면 조금 싸져서 1년에 $9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생각보다 따르기 쉬웠고 전 세계 수천 개의 집이 가능성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중에 4곳은 정말 구미가 땡기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4군데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리퀘스트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Love Home Swap이었습니다. 이것은 1년의 멤버십이 $110 정도였고요. 이것은 방법이 비교적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집을 직접 맞바꾸지 않아도 포인트를 사면 가능한 옵션도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주택 상태에 따라 달랐지만 다른 사람들을 본인 집에 공짜로 묵게 해주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매번 포인트를 이용할 때면 서비스 피로 $55 정도 차지를 하고요. 이렇게 3개 프로퍼티가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 중에 한 곳과 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려면 빌딩 보험회사에게 게스트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불이 나거나 홍수로 바닥이 다 잠긴다거나 하는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면 커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모른다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여행보험을 구입한다면 휴가로 즐기는 집에서 만약 사고로 데미지를 준다면 이것이 커버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많은 보험들이 집을 이렇게 맞바꾸는 스왑하는 사람들을 커버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비행기를 예약하거나 비용이 높은 이벤트 예약을 할 때도 집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캔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3살의 리처드 씨와 75살의 부인 수 씨는 브리스톨의 유명한 클리프턴 빌리지의 아름다운 투베드룸에 삽니다. 이 부부는 홈링크 멤버로 지난 30년 동안 집을 바꿔가면서 휴가를 본인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40,000 정도는 절약했다고 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2군데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한 곳은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였고요. 또 하나는 호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위 지인들이 늘 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 번 해봐서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 모든 경우 대부분 그대로 놓고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간단한 브레이키지가 3번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모두 적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튜어트와 바바라 윌슨 부부가 있는데요. 이번에 휴가를 스페인의 말로르카에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이 달린 5베드룸 집을 이용해서 총 8번 홈 스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너비스했었는데 그리고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과연 모든 것이 괜찮은지 우려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 집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스와핑을 통해 내가 혜택을 보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베네핏을 줬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팁이 나와 있는데요. 집을 리스트할 때 집의 장점과 하이라이트를 최대한으로 강조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원의 특징이라든가 파킹 상황 등등 모든 디테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 방마다 옷장은 완전히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전체를 아주 깨끗이 청소해 놓아야 하고 냉장고 안에 청소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또 여유 있게 타월과 침대 시트, 리넨이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하고요. 또 귀중품은 열쇠로 철저하게 잠글 것을 강조합니다. 또 수합할 집을 찾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찾을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최대한 갖추고 있는 집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란 생각입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곳에 가면 여성들이 자주 가는 네일숍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36살의 파브리트라 대쉬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이야기인데 여성은 첫 번째 유산을 겪었을 당시를 기억합니다. 허리에 엄청난 통증을 기억을 하고요. 그것으로 그녀는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유산을 겪고 난 후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임신이 되고 기뻐할 기회도 없이 그녀는 이미 겪어보았던 통증을 또다시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산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임신이 되었지만 그녀는 불안감,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네팔 출신의 부부는 가정을 꿈꾸면서 출산을 기대했지만 매번 불안감과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7번 유산을 겪은 그녀는 이런 에피소드는 그녀가 2018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네일 살론에서 일하던 그때 당시에 일을 그만두고 그녀는 다른 네팔 친구에게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네팔 문화가 또 작용하는데요. 네팔 문화에는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그녀의 불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묻어서 전달된다는 생각이 많은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네일 살론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몇 명으로부터 본인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일 살롱에서 사용하는 케미칼이나 글루에 매일 노출되면서 유산이나 다양한 여성들의 생식기 계통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대화를 가졌고요. 생각보다 많은 네일 살롱에서 일한 여성들이 자녀가 없었고 결국 네일 살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리포트된 지 어언 6년이 지나고 지난주 뉴욕 주정부는 네일 살롱에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이것을 의무화로 결정했습니다.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 내린 정책인데요.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네일 살롱 케미칼들을 경고를 여러 차례 하면서 공중보건에 큰 문제를 대두시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뉴욕 주 안에만 7,000개가 넘고요. 뉴욕시 안에만 4,000개가 넘는 네일 살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예로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돌마 셜파는 여성인데 코비드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까지 4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코비드에 당시 샵이 문을 닫게 되고 그녀의 일하던 시간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환경 조절에 앞장서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뉴욕 시내와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네팔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여성들은 매일같이 케미칼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숨쉬기 좋은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휴식이 끝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울고 싶은 마음만 든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6년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 분야 산업계에서 성행하는 문제점을 알리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기적 레귤레이션을 어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시원한 환기장치, 벤틸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매일 여러 가지 케미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영업 중인 수많은 네일 살롱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요. 이런 레귤레이션은 작년 2021년 10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은 2번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는 동안 수많은 네일 살롱 종업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가장 최근에 뉴욕주의 보건건강 오셔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네일 살롱 종업원 중 20%가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평균 여성이 생식기 문제를 갖는 11%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수치인데요. 뉴욕시 안의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14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얻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 중에 25%는 임신은 되었지만 출산까지 다양한 문제와 컴플리케이션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된 아이들 중에서도 선천적 결함을 가진 경우가 보통보다 무려 3배로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뉴욕주의 오샤에 해당되는 NYCOSH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네일 살롱 종업원들이 말해온 이 케미컬의 노출을 두고 그들의 건강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의 이번에 벤틸레이션 의무화는 일하는 사람 외에도 커스터머들 또 살롱 주인 등 모두에게 한층 더 건강한 네일 살롱 환경과 생식기 건강에 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Colorado 볼더의 환경과학 연구가인 에런 러플로크 씨는 수십 년 동안 네일 살롱에서 사용되는 케미컬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 여기에 노출된 여성들 건강 이슈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강조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케미컬이 사용된다고 말을 하고요. 케미컬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중에 벤진, 톨륨 같은 이런 것은 다른 여러 개의 케미컬과 또 손톱 폴리쉬 제품 안에 사용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벤진 같은 케미컬은 선천적 비정상 결함을 일으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고요. 네일 폴리쉬 안에 들어있는 톨륨이라는 것은 신장과 간에 해를 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네팔 여성은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케미컬 안에서 하루 장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온 것입니다. 케미컬 병에 써있는 위험 경고문도 영어가 짧은 이유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일만 해온 것입니다. 그 안에 포말데하이드가 생식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마침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노출되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챙겨야 하는 것들이 엄청나죠.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데요. 그 중에 본인이 지참한 러기지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추천하는 이야기 참 흥미롭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행 산업은 팬데믹 쇼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항공기 지연이라든가 캔슬레이션, 또 가방을 잃어버리는 일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방이 잃어버리거나 또 도착은 했어도 파손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가방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증거가 있을 경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방정부의 교통부 웹사이트를 보면 가방이 사라지거나 파손되거나 지연이 될 경우 항공사는 이것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경비와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liability limit이 있는데 국내 항공 지연은 $3,800까지 그리고 국제 노선인 경우에는 $1,780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상은 옷이나 다양한 필요 품목들이 여행 기간 동안 잃어버려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죠. 이러는 과정에 만약에 새로운 것을 구입했다면 항공사는 이것을 지불해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항공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보통 잃어버린 가방이라고 이 lost bag에 해당하는 정의는
항공기 날짜에서부터 적게는 5일에서 14일 이후에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는 이거저거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영수증인 이유로 모든 영수증 집에 돌아올 때까지 버리지 말고 말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방이 사라졌다면 물론 항공사에 알려야겠죠. 그럴 때 찍어놓은 사진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남는 것은 모두 사진받기라고 하지만 이럴 때 가방 사진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가방을 찍는 것, 이것은 가방이 파손되었을 거나 할 때 좋은 옵션입니다. 가방을 여기저기 다른 앵글로 찍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것들도 다 보일 수 있게 찍는 것이 좋고요. 가끔씩 가방 바깥에 파손이 되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가방을 쌀 때 가능하면 하나씩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추천하는데요. 만약 안에 물건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진과 영수증이 같이 있다면 클레임하기가 너무 좋은 옵션이 되는 것이죠. 또 귀중품이나 가치가 좀 나가는 물건이라면 좀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행을 할 때 귀중품은 직접 손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체크인을 해야 되는 가방에 넣어야 할 경우라면 사진이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귀중품을 포장한 다음에도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적절하게 포장이 되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 카운터에서 가방을 체크인한 다음에 여기 태그가 붙죠. 그 꼬리표 태그를 찍어 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가방이 옮겨지는 과정에 태그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태그의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에 적혀있는 정확한 번호가 다 잘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또 게이트 앞에서 본인 사진을 찍으라고 추천하는데요. 충분히 이곳에 이른 시간에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나 그때 당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게이트 앞에 충분히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탑승권이라고 부르는 보딩 패스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숫자가 모두 보이게 찍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항공사의 본인 보딩 패스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생겨서 보상금이 달려있을 땐 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모바일 보딩 패스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복원하면 됩니다. 또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든 공항에 장시간 스톡되어 있을 땐 그동안 그 안에서 음식과 드링크 사진을 모두 찍어 놓고요. 영수증은 물론입니다. 이럴 때 유럽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3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항공사가 음식과 음료수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공항이 아니고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스톡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과 얼마 동안 있었는지 이것을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비행기가 그 공항의 포장도로라고 부르는 타르맥에 있는 얼마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있었는지 보여줄 만한 것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시간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FAA 룰상 타르맥에서 3시간 이상은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나 추가 경비가 생긴다면 이것도 모두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제선으로 움직일 때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모든 변화가 생긴 날짜, 시간을 찍어 놓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또 비행기가 연착할 경우에 그 내린 늦은 시간과 본인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의존해서 보상 액수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도착하는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비행기에서 문에서 내릴 때도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하는 중간에 사진 찍느라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절한 판단하에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잃어버리는 러기지 숫자도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한층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린 스마트폰이야말로 즉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별로 번거로운 일은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나 물건들은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즐거운 휴가를 가면서 지참하고 가던 가방이 없어지는 것은 휴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미리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으면서 본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